화려한 불빛이 드리워진 세상. 그곳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일 9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다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 사회 곳곳에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 누구나 이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절망으로 죽고 싶다.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자살은 정신건강의학으로부터 또 개인적인 심리, 또 지역사회 문제, 또 경제 문제, 국가, 사회, 문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자살에 접근하는 첫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해 봅니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남긴 메모지가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 공유 민박에서는 30대, 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는 사업 실패로 생을 마감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삶을 버틸 힘이 없어서 또 누군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겨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이웃이 처한 삶의 절망.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6명, 1년이면 13,0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뉴스로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은 1위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자살률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에 이렇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각국의 나라들 비교할 때 항상 그 1위가 대한민국이거든요. 1년에 1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10대, 20대 자살률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9세부터 24세까지 사망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사망 원인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에는 무려 절반인 50.1%에 달했습니다. 10대, 20대가 많이 보는 SNS에선 스스로 세상을 등지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곤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이런 내용을 막기 위해 봉사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30대 이건희 씨. 그는 출근하기 전 늘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는 9년째 특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인데요. 지켜주민 활동은 온라인에 있는 자살 유발 정보, 자살 유해 정보를 신고하는 활동인데요. 자해나 아니면 단순 죽음을 암시하는 게시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해서 재단 측 모니터링 시스템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자살 약물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암시하는데 좀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희 씨는 하루에 40건에서 많게는 80건 정도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링크와 복사본 등을 첨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후에 삭제 조치가 진행되는데요. 게시글이 동반 자살 아무것도 없네요. 죽고 싶네요. 같이 투신이라도 메신저 아이디를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를 친구 추가해보니까
덕분에 즐거운 인생 살게 해줘서 다들 고맙습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자살 게시글과 함께 뭔가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겨가지고 경찰에 내용을 신고했었고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아,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건희 씨처럼 현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매일 인터넷상에 새롭게 올라오는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켜 주민에서 모니터링하는 자살 관련 게시글은 크게 유발 정보와 유해 정보로 나뉘는데요. 특히 잘못된 선택을 부추기거나 그런 행위를 돕는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 자살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년 동안 거의 한 8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 유발 정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많은 유발 정보가 차단이 되고 또 그 유발 정보 차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돼 있어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에 익숙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뭐 자해라든지 뭐 유해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자랑하듯이 영웅 심리도 있고 이렇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SNS에 올리게 되면 이걸 보고 아이들이 또 따라하거나 번지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한편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2만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37.3%였고 이는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 만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34.8%보다 높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 누구나 이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절망으로 죽고 싶다.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93%가 어떤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자살에 대한 죽고 싶다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는 언어적 신호가 첫 번째예요. 언어적 신호는 뭔가 너무 힘들다.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이게 털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서적 신호가 있어요. 정서적 신호는 최근에 이 친구가 왜 최근에 이게 자꾸 눈물을 보이지? 왜 혼자 의기소침해 있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살 예방에서는 정말 시그널을 우리가 좀 체크해서 잘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예방에서는 너무 중요해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한강이지만 해마다 수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이유로 이곳을 찾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선 그들 앞에 놓인 전화, 한강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오늘도 손은주 상담사는 전화기 앞에 앉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그래도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또 이렇게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오고요. 나이대는 SOS 전화는 20대가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대, 30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0대, 10대가 이제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업이나 진로나 그다음에 대인 관계, 가족 관계, 갈등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기를 드는 매 순간이 긴장된다는 손은주 상담사. 대부분의 전화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걸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다가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냐, 밥은 먹고 다녔냐, 뭐 이제 이런 것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있지만
전화기를 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해줘서 고맙다. 네, 그런 말을 해요. 전화 상담 중 긴급 상황이 감지되면 곧바로 119 구조대와 경찰을 연계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상담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가 부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SOS 전화는 정말 이게 특별한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왔어요 하는 사람들의 전화예요. 저희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 1588 9191도 있고 또 기관에서 하는 그런 전화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 1388 전화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만 조금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의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는 총 75대. 서울에서만 하루에 약 50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은주 씨와 같은 상담원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선 누군가를 붙들기 위해 오늘 하루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강 교량의 전화 상담은 거의 그 90% 이상이 자살과 관련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거의 99% 저희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고민하고 소송이다가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전화다. 여기 또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고 있는 장준하 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친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서 준하 씨의 삶은 180도 바뀌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언제나 4월 말이 되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2018년 그날은 동생이 마지막 식사 그리고 가족에 대한 A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계절은 5월 달이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추운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리고 실내에는 있을 수가 없었고요. 또 저희 부모님은 좀 더욱더 일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좀 잊어보려고 생각을 안 해보시려고. 동생의 아픈 마음을 왜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매일 후회와 자책만 남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 일어선 준하 씨. 그는 현재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의 정신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남겨진 유가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애쓰다 안 돼서 그렇게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과 매일 마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떠나간 동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동생이 꿈을 꾼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형 잘하고 있고 형이 자랑스러워라고 그렇게 동생이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꿈에서 깨자마자 와 5년이 되니까 이런 꿈도 꾸네 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이들에겐 큰 슬픔과 상실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상길 씨. 이상길 씨의 택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작은 공간 안에는 자살 예방 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담긴 스티커와 책자가 가득한데요.
그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생명사랑 택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택시 기사들이 운행을 하면서 자살 위험 있는 손님을 발견하게 되면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자살 위기까지는 아니어도요, 마음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요 적절한 리플릿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달에 약 10건 정도. 이상계 씨는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위험에 처한 승객에게 명함을 줍니다. 과거엔 보통의 택시기사였던 그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아픈 기억과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주변에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손님들과 깊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아픈 경험이라든가 있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하고, 질문하기 전에 많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거나 그러면 전문기관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명함도 전달해주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택시에 오르고 내리는 수많은 승객들을 살피며 소중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 애썼던 날들이 쌓여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상길 씨는 사람 살리는 택시 기사로 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생명사랑 택시 활동 계속 하실 예정이세요? 계속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지금도 보면은 생명사랑 약국, 생명사랑 슈퍼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널리 알려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아픔이 없는 사회가 되게끔 그렇게 밝은 사회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히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택시를 활용한 생명사랑 택시 사업은 2017년 첫 시작 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자살 위험 신호 발견과 경청하기,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45대가 지금 생명사랑 택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택시 기사님들의 보면요.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승객분이 어떠한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실제로 알렸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가 그 승객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승객분의 어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세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 기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한 해 동안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수는 32,156명.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저버린 사람은 39,267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경찰과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자살 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자살 위험군에 개입해서 곧바로 전문 기관에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하는 건 분명 자살 예방에 있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자살 예방 계획안을 내놨는데요. 사회 곳곳의 자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안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더 이상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9월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자살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미국과 일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조 원 이상을 들여 988이라는 정신건강 응급 전화번호를 만들었는데요. 응급 상황 시 구급대원이 출동해 상담을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일본은 일찍부터 국가가 나섰습니다. 2006년에 총리실 산하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 광고를 만드는 등 음지에 있던 자살을 대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이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상담사들이 도와준다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올 때 각각의 전문가들이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니면 요양보호사 각각의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까지 연계해서 좀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구하는 시작이 아닐까요? 자살 문제는 한 개인의 정신건강부터 또 경제적인 문제, 소외나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아우러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어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여러 부처가 또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할 때 결국은 자살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